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 연구를 하고 있는 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선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오늘 처음 발표드릴 것은 중국의 첨단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특히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AI를 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의원님이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이제 중국과 굉장히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특히 산업적인 부분은 우리가 우위가 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지금 중국의 반도체와 AI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미중과의 그 갈등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미국이 어, 처음에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한 거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그 경제 규모가 미국을 이제 예측으로는 미래에는 추월할 것이다. 이고 현 시점에 와서는 이제 상당히 근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도 중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시기에 무역 전쟁, 그러니까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5G를 둘러싸고 이제 화웨이를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차세대 산업 주도권에 이제 영향이 있고 특히나 5G나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 용도로 사용됩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이제 그 체제가 다른 중국에서 만약에 그 인민군의 어떤 그 기술이 이제 장악되기 시작하면 미국의 경제를 넘어서서 안보 차원에서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와서도 지금 대중 강경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한 7년 동안 이제 하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 일단 중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매 5개년마다 이제 발전 로드맵을 설정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14차 5개년이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이 계획은 이제 미중 갈등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큰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중국은 확실하게 이제 길을 어떤 식으로 갈 건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식 표현으로는 혁신주도 발전이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국가 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중국의 이제 과학기술 자립자강 이런 이제 키워드가 나오는데 중국은 미국의 견제 때문에 극복을 못하게 되면 결국엔 패권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하려고 하는 그 분야를 이미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인공지능과 양자, 반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밖에 사실은 현 시점에서의 반도체와 AI가 있겠지만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선점 경쟁도 뜨겁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켰고 바이오 의료 같은 거, 특히나 백신 이런 치료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탄소 중립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각종 에너지 신기술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작년 1월에 아마 생성형 AI라고 하는 챗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1년 8개월 동안 굉장히 혁신을 주도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EU, 일본, 중국 모든 국가에서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이제 다급한 점은 중국은 이제 부동산 침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민간 투자도 활력을 좀 잃었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각국의 미래 전략 기술이 언제쯤 이제 지정되기 시작했냐? 대체적으로 신정부가 출범되거나 한 시기와 이제 대체적으로 맞물리는데요. 한국도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이라는 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2022년, 뭐 EU, 일본, 중국도 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반도체와 AI, 뭐 그리고 뭐 양자 기술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규정을 짓고요. 중국 공업정보화부 주관으로 산업 실시 의견을 발표합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6대 발전 분야 제조,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 공간, 바이오, 의료 이게 모두 다 포함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언론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상용화한 것처럼 이제 말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3년 안에 이제 상용화를 시켜서 일종의 중국 미래 기술의 대표 선수로 이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발표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 반도체가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육성을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2000년대 중국이 이제 글로벌 제조 생산 기지로 부상을 하면서 반도체와 석유 수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뭐 지금까지도 이제 자금률이 20%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게 너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변수가 심하니까 국산화를 시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이제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리, 화학이라든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 기술도 모자랐고 노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국유자본 투입을 굉장히 투입해서 뭐 팹 건설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이런 기술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사실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국가 전략으로 이제 격상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가 미중 갈등을 촉발했다는 의견인데 이게 제가 오타인데 25년까지 원래는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의 달성은 사실 좀 요원해 보이고요. 이후에 이제 이 표에서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사실상은 그 2000년 초반에 사실 지금의 현존하는 SMIC와 나우라, 에이맥, 하이실리콘 같은 기업을 설립을 했었는데 그 동안은 사실 발전이 안 되다가 2006년쯤에 중국이 국가과학기술 중요 프로젝트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2020년까지 발표하는 15년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1, 2번 과제를 반도체로 설정을 하고 지방 정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장기간 투입하면서 사실상 이 시기에 뭐 나우라라든가 그러니까 중국어로 베이팡 화창인데요. 베이팡 화창이라든가 뭐 상하이 마이크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일부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중국 반도체가 원천 기술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최근에 7나노급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이제 또 다시 그 미국 쪽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성능인지 들여다봤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성능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7나노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7나노 성능급의 성능을 내지 못한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중국은 과거에는 이게 자급의 어떤 그 필요성에 있었지만 지금은 패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프라에 필요한 그 반도체 특히나 GPU 같은 GPU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국도 이거를 거의 다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뭐 밀수를 통한다든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 왜 그 더 이상 그 반도체의 그 첨단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그 반도체는 크게 미세화와 고성능화가 있는데 장비가 일단 부족합니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장비의 자급률은 지금 중국이 10%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첨단 반도체라고 하는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노광 장비 ASML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이제 미세화의 꿈을 그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 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고성능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성능화는 최근에 말하는 그 후공정 쪽인데요. 후공정 쪽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이거를 통해서 조금 근접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뭐 미국이 이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크게는 인내 자본 투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국가 반도체 펀드를 64조 원짜리를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팹과 그 장비 공정화, 장비 그 국산화를 위해서 대부분 쓸 것이고요. 미국의 IRA에서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가 52조 원 정도 되는데 하나로 그 금액보다 지금 중국이 투자하는 돈이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첨단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범용 반도체 28나노 이하를 이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산화를 추진할 것이고요. 이것은 뭐 또 미래에서는 어떻게 또 다른 어떤 그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서 무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소재 관련해서 이제 수입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차세대 반도체라는 게 전력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전력 반도체나 어떤 그게 이제 자동차에도 전기차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이거를 장악해서 무기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AI의 어떤 연산력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회로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그 한번 정리를 해봤던 자료인데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의 그 장비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굉장히 표준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공정에서 그걸 바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처음에 미중 갈등이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고 이런 국산화 대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한 2017년 시작되고 나서 2020년, 21년까지 이제 현지에서 이제 말을 들어보면 그때까지는 그 표준화에 대한 특히 중국 기업도 그 중국 자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제 불과 이제 이게 오래될 것 같으니까 최근 2, 3년 동안 이제 많이 장비의 그 국산화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노광 장비는 거의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기업이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AI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로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AI 기술과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제조 2025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의욕적이고 공격적이게 2025년쯤 되면 인공지능 이론적인 차원에서 선도할 것이고 30년쯤 되면 전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 도약할 것이라고 이제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사실상 뭐 작년에 아마 GPT가 이제 상용화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조금 놀랐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차질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원래는 보통 한 7, 8년 정도 지났으면 추가적인 계획이나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종합 계획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 다른 문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14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도 AI가 전략 핵심 기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군민 양용 기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국이 또 역시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목하고 많은 자원을 쏟아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의 AI 역량은 어디까지 왔느냐? 사실상 언론에서만 보는 자료만 보면 사실상 조금 헛갈릴 때가 있는데요. 특히나 양적 지표에서 보면 중국은 어쨌든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입니다. 특히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사실상 많은 중국인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개발 역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국가 차원에서 특히나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중국도 이제 미국에 대응하고자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뭐 117개나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되게 많은 수인데 그게 성능이 담보가 되지 않고 국내적으로 중국 내적으로만 이제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제로의 성능은 미국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장점은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원팀이 돼서 한다는 것인데 동수서산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연산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연평균 30%씩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와 화웨이, 텐센트에 소위 몰빵을 해주면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자체적인 평가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약간 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감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센스타임이라고 중국의 AI 유명한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창업자는 미국과의 연산력이 현재 시점에서는 10배 차이 나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추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두에서 개발 총괄을 하시는 분도 챗GPT 출시에 있어서는 중국의 격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현재는 많이 추격을 했고 오히려 중국어 처리 능력은 더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인공지능은 소위 말해서 바이두, 화웨이, 텐센트가 상강 체제를 만들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고 있고요. 그밖에 사실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뭐 캠브리콘이라든가 뭐 아이플라이텍이라든가 인스퍼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어떤 특화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도 사실 우리가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단 제가 발표를 너무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나라 과기부 평가 외에도 이제 호주의 전략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이제 해외 기관에서도 보면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추월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중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서나 AI 분야에서
추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차보즈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문건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영향을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에 나왔던 뭐 양회 보고서라든가 이제 주요 정책 문건에서도 보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계속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도 이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등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도의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